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빚이 줄긴커녕 오히려 느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불법 사채입니다. 네? 무슨 옛날 얘기하냐고요? 요새 그런 게 어딨냐고요? 웬걸요? 최근에요 25만 원을 빌렸다가 불과 석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당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협박 때문에요. 유산하고 암에 걸리고 가출해서 숨어 지내는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어려워도 불법 사채엔 손을 대지 맙시다. 불법 사채는 대출이 아니라 퇴출돼야 할 범죄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게 있죠. 바로 연예인의 음주 사고입니다.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월요일입니다. 12일 밤 한 10시 반쯤에 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쯤에서 한 차량이 흰색 SUV 차량이 가드레일,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쿵 하고 들이받았다가 또 두 번째 들이받는 그런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그걸 목격한 이제 한 운전자가 경찰에 이거 음주 의심 차량이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30분여 추격전 끝에 고덕동 한 삼거리에서 사실 여기서 더 황당합니다. 네. D로 해놓고, 그러니까 D는 이제 차 주행이죠. 그러네요. 차가 앞으로 나가는 상태인데 D로 해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경찰이 검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대 여배우였습니다. 어머. 이 30대 여배우는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지금 저기 강동구까지 무려 12km 정도를 음주 상태, 만취 상태로 운전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어머 이 거리 좀 보세요. 세상에 강남구의 한 음식점이에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일단 운전대에 손을 댔다는 게 문제인데 보세요. 저 거리를 보세요. 어머 대박 사건. 그런데 저렇게 많은 거리를 갔는데 다른 인명피해가 안 나기 그게 일단 기적이에요. 전현 평론가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건데 우리 예전에 보면 배우분들이 음주운전해서 주변에 뭐 김을 파손하거나 이래서 손해배상하느라고 맞아요. 굉장히 고생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배우는 진예솔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저도 이분의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몰랐거든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에 방송사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고 드라마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저 배우 그래요. 주인공의 뭐 친구로도 나오고 많이 활동을 맞아요. 했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2020년도에 영화에도 첫 출연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데뷔를 해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제 막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이런 불미스러운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처럼 임주혜 변호사님 시청자분들도 진예솔 할 때는 누구지 했다가 얼굴 보니까 이제 좀 기억나는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제 드라마에서 사실 종종 출연했기 때문에 이름은 모르셨더라도 이제 얼굴 보면 이 배우 하시는 분들 많았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자필 사과문을 SNS에 게시를 했는데요. 그래요? 진심으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네. 잠시 아니란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며 이제 앞으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소속사에서도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이 진예솔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제 깊은 책임에 통감하며 자숙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늘상 듣던 말이잖아요. 연예인 공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자숙하겠다고 밝히는 이 패턴이 또 반복했다는 점 정말 아쉽네요. 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음주 사고를 뉴스파이터가 여러 차례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제 진짜 분노도 하고 합니다만 진예솔 씨 물론 뭐 요즘 뭐 이른바 혼술이 뭐 흠은 아닙니다만 진예솔 씨가 혼자 마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사람과 뭐 드라마 촬영 후에 회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0.08%면 진짜 딱 면허 취소에 만만치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같이
드신 분들은 뭐 한 거예요? 안 말고 뭐 한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저희도 지금 현재 진해솔 씨가 혼자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데 일단 운전할 때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아하. 만약에 동승자가 있었다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방조죄로도 동승자가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통상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이후에 혼자 운전하게 된 과정에서 뭐 적극적으로 운전할 걸 독려했다라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 내용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네. 술을 같이 마신 상황에서 혼자 집에 가겠다고 하면 최소한 운전하지 말라는 소리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같이 마신 사람들은요.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제발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공익 광고는요. 그런 게 나와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한 친구란 광고도 있어. 제발 좀 그런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가 달라졌어요. 이거 마치 뭐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목 같기도 한데 한덕수 총리가 달라졌다? 아니 그럼 옛날엔 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럴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던에?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죠.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 차이고 한 12시간쯤 되시니까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제 저게 이제 뉴스로 그때마다 이제 막 나왔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발언만 쭉 놓고 보니까 지금도 막 실소를 막 웃음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 보세요. 막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착 시간 계산해보고 우리 보통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해외와 우리 서울의 시차 막 그런 문제 나오는데 이거 막 몇 시간이니까 계산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 얼버무리는 모습, 곤혹스러운 모습 막 이렇게 보였던 한덕수 총리 어떻게 달라졌을까?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그 일본 편을 듭니까? 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해상 방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뭔가 달라진 분위기, 달라진 느낌 바로 느껴지십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좀 영상이 차이가 온도차가 확실하네요 진짜. 네, 과거의 한덕수 총리를 보면 약간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야당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쓱 피해가는 약간 회피형적인 모습도 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야당의 이런 공세에 계속 밀리다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정쩡하게 이건 역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이게 야당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인정이 될 만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이것만큼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소위 말하는 회피형이나 준비 부족형에서 열심히 열공형에 그다음에 이제는 정면 대응 공세형으로 좀 태도를 아예 변화하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특유의 이 뭐랄까 모습이 특징이 낮은 어조잖아요. 그래서 중점 그런 정도인데 답변은 중점을 했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보세요. 상당히 강경하게 맞서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서 보세요.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좀 이렇게 뭐랄까 훈계도 하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전현 평론가님 공부 더 하세요. 야, 목소리 억양은 안 높였지만 어조는 안 높였지만 공부 더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저런 모습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까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지 야당의 의원들하고 뭐 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뭔가 말씨름하는 듯한 감정 싸움하는 듯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하.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저 자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네. 질문이 나오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혹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안심시켜주는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서 별명이 그때 야당에서 신문총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는 야당에서 뭐라 그랬냐.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 물 총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일각에서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뭐 일본 정부 대변인이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자료를 열심히 공부해 오시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좀 민심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지금 뭔가 불안한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전현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야당이 이 소위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좀 다소 지나친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국민들을 더 불편하고 더 약간 공포감에 떨게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단호하게 해주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한덕수 총리가 저는 못 마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다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네. 처리수에서 기준치 안으로 들어오면 그거 말 수 있다.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의 좀 소위 말하는 질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좀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또 그냥 가만히 내내만 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질타받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런 행동을 하신 게 전현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네. 근데 야당 의원들에게 공부 좀 더 하세요가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감정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또 사실은 민주당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제주도 어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해녀 분들이 지금 뭐 농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 의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에서 반대 방침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먹거리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님도 그런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네. 불안감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그런 생각이 다만 듭니다. 지금 좀 전에 공부 좀 더 하시라는 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동일한 정도의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우리 정부일 때는 찬성하고 정권이 바뀌면 반대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공부 좀 더 하시라는 좀 감정적인 표현이 나왔던 건 민주당의 어찌 보면 약간의 태도 변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는 지금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와이드 아닙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과 전혜연 평론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과 반박이 계속되는 것 그만큼 이게 민감한 또 우리의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앞서 이제 그 김성주 의원에 대한 답변 그 그래픽 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보면 사실 김성주 의원은 그 한덕수 총리의 답변을 예상 못했을 수 있어요. 앞서 영상 나왔지만 오염수를 마실 수 이제 지금 야당 오염수로 이제 뭐 표현합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 물어봤더니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라면 난 전제는 달았습니다만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김성주 의원이 약간 뜨악한 표정을 지어서 그래서 공수에 오면 진짜 마시겠느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오염수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임주혜 변호사님 오늘까지도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도 맞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더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괴담이다. 다른 게 괴담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그럼 가족들에게도 깨끗하니까 마시라고 할 자신 있냐?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물 대잔치를 규탄한다. 이렇게 또 날선 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혜연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어민들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 어민들의 걱정이 큰데 이렇게 총리가 나서서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한쪽은 처리수 이제 표현합니다만 그 물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강하게 또 단호하게 이제 대응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마저 영상으로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님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죠.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죠. 광화문에 각계각층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목소리 들으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기업들, 정부들 다 죽어 자빠지는데 정부만 살으면 뭡니까? 그러나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재정을 지금 몇 그렇게 퍼센트입니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네. 그 한전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국제 가스 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정부가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정부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확실히 예전에 대정부 질문회 때 나와서 하던 그 발언과 지금의 발언 태도는 온도차는 확실히 느껴지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얘기 먼저 듣고 지금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전혜연 평론가님 얘기 듣고 백성원 변호사님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전혜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최근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죠. 왜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는 어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다. 야당은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지금 집권 여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바로 대정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치인들이 말싸움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제 신문 총리라는 거 이외에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 외신 기자회견 할 때도 농담을 해서 굉장히 또 외신들로부터도 황당하다. 분노 유발 총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권 지지층이라든가 여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와 야당과 잘 싸운다 이런 거 있지만 여도 야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총리도 야당 의원한테 싸운다 이렇게 네.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저 정도는 사실 약간 견줄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대정부 질문 때 이 의원들의 질문 특히 이제 반대되는 진영의 의원의 질문에 상당히 강경하고 고압적으로 나선 대표적인 총리가 또 이해찬 총리 또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리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를 과거 이해찬 총리의 대기는 좀 그 네.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진 않으신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도 전혜연 평론가님 말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 건 그러니까 전 정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 야당 의원들도 전 정부에서 야기된 문제가 마치 현 정부에서 발생한 것처럼 쏘아붙이는 건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분명히 정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네. 전 정부에서 좀 잘못했던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에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겠다 쪽으로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보기가. 네. 일단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했잖아로 시작을 하니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시작은 이쪽이었잖아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 구조를 바꾸는
그런 노력도 야당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사실 국민 여러분께 열려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올바른 판단한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금반지 두고 일본 가라니요. 이거 대체 웬 말입니까? 뭐 일본에 지금 소매치기가 극성입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사실 여행 갈 때 귀금속 착용했다가 잊어먹는 사례 있으니까 주의하는 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인데 어허. 최근 일본 갈 때 금반지 금목걸이 웬만하면 집에 두고 가세요라고 외교부까지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어머.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입국 심사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뭐 거기서 만약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렇죠. 긴장돼요. 네. 거기서 만약 막 딱 걸린다. 이거 뭐 쓰세요. 외국어로 막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네. 최근에 일본에서 관세 심사가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어허. 어떤 차원이냐면은 네. 귀금속, 특히 금제품에 대한 밀수 대책이 강화되면서 금제품에 대한 이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렇다 보니 외교부에서는 평소에 착용하던 고가 금제품 되도록이면 집에 놓고 가라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 잘 모르고 갔다가 굉장히 불편한 일을 겪는 사례가 최근에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까지 설명 듣고도 백성원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아니 일본의 관세 뭐 정책이 까다로워진 건 알겠는데 왜 그 뭐 여행 갈 때 금부치를 놔두고 가라는 거야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관련해서 이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실제 사례들이 많은데 신고를 해도 문제, 신고를 안 해도 문제입니다. 어머. 신고를 안 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액세서리로 이제 순금 팔찌를 차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고 신고 안 하고 갔더니 세금으로 150만 원 내십시오. 어머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 그리고 또 일본에 금을 들고 왔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그럼 신고하는 게 낫겠구나 해서 신고를 하고 들어가니까 네. 이제 금목걸이 신고했더니 다른 것도 있지 않나. 어머 그래서 이제 가방을 다 뒤집니다. 어머 세상에. 범죄자 다루듯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너무 기분이 상했다. 이거 자진 신고한 게 너무 오히려 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으니까 신고를 해도 문제, 신고를 안 해도 문제. 그러니까 아예 금제품을 하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무슨 뭐 법령이 있는 거예요? 자체 법령이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일본 금 반입에 대한 어떤 외교부 공지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금 같은 액세서리는 늘 지니고 있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그렇죠. 일단 금 또는 금 제품을 휴대해서 반입하는 경우, 갖고 차고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 기입하셔야 됩니다. 어머. 그리고 면세 범위인 20만액, 하나로 따지면 약 185만 원 정도를 넘게 되는 금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는 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일본 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처벌 및 물품을 압수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 필요하실 것 같네요. 처음에는요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기사를 보고 에이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기까지 설명드려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일본 내에서 일본에 가서 무슨 쇼핑하다 금을 산다면 이해되는데 아니 한국에서 내 금목걸이 금팔찌 치고 짜고 일본 들어갔는데 왜 세금을 매기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본 내에서 이제 귀금속 특히 금 밀수를 통해서 내부에서 무허가 거래나 이런 그런 거래들이 생기는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금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걸 또 일본에서 유통시키지 않을까. 이게 일단 지금 일본 당국의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마 조금 전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내가 산 그 금 팔찌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거 산 거 증명도 해야 되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거 산 거 어디 무슨 영수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일단은 이거는 뭐 일본이 왜 저래 일본 저러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내의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뉴스파이터 보시는 분들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금에 관련된 액세서리는 안 가지고 가시는 것이 곤란 안 겪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농담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외교부까지 이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일본 여행을 진짜 준비하시는 분들은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꼭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출국하시는 게 봉변당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너무 빵당하잖아요, 진짜. 네.
있는데요. 정말 만우절 농담 같은 그런 사건이 이번에 또 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내가 25만 원을 빌렸는데 몇 달 후에 이게 250만도 아닌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다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세상에. 이게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어머. 최근에 한 불법 대출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알려졌는데요. 네.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 어떤 사례가 있었냐.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25만 원을 빌려서 44만 원을 일주일에 갚는 거래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돈을 잘 갚지 못하면 우리가 돌려막기, 재대출 이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네. 재대출 하다 보니 3개월 만에 붙고 이자 붙고 또 붙어서 이게 1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어머. 하나의 사연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 네. 30대 피해자가 15만 원을 빌렸는데 1개월 후에 이 채무액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머. 40대 피해자 40만 원 빌렸는데 1년간 이걸 돌려받게 하다 보니까 6억 9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부 업체냐? 이게 불법 사채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이런 이제 사채를 쓰려는 분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에 대부 중개 플랫폼에 이런 불법 업체들이 어머.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당장 돈 급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솔깃하잖아요. 맞아요. 이 대부 업체가 특히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25만 원, 30만 원 내가 갚을 수 있겠다라고 빌렸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연체되면은 거의 연 5,000%까지 어머. 이자를 붙여서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이게요. 듣고도 지금 믿기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은행 제1금융권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데 솔깃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몇십만 원씩 빌려서 갚을 요량이었는데 지금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씩 지금 갚아야 할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실제 피해자와 불법 사채 조직 조직원 간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이? 네, 22만 원 먼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돈 안 들어오고 되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연체로 낼게요. 안 돼. 넌 연치로 오후 됐으니까 넌 따따블이야. 따따블이 얼만데요? 30만 원이야. 너 지금 2시간 연체로 2시까지 입금 못 할 것 같은데? 연체로만 110만 원이야. 지금 듣는 저희가 지금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의 지금 백선 변호사님. 저도 뭐 대부업법 위반 뭐 이렇게 불법 대출하는 그런 사람들 유형 꽤 봤는데 네. 저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는. 어허. 근데 여기가 지금 저는 보통 이런 정도 상황에 대한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경찰에 무조건 신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허. 근데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요? 이제 협박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협박들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원래 이제 뭐 저 소액을 대출을 해주면서 뭐 가족 무슨 그다음에 지인들 인적 사항 같은 걸 또 미리 받는다고 해요. 어머. 그걸 받아서 돈이 딱 안 갚으면 이제 무슨 수배 전단 이런 거를 뭐 가족들한테나 지인들한테 보낸다고 하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진짜 정말 제가 말하면서도 욕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아이를 이제 막 출산한 부모한테 이제 돈을 안 갚는다고 아기 사진을 전송해서 살해 협박을 어머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인간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그냥 저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돈을 갚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조금 전에 들었죠. 네. 하루 저 연체 이제 오후 되면 따따블이야. 어머. 따따블이면 이제 막 110만 원 좀 있으면 연체료가 110만 원이 또 붙고. 어머. 지금 20만 원 빌린 사람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루예요, 하루. 어머. 이건 정말 정말 그 간혹하게 가학하게 그지없는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지금 제가 곁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뵙는데요. 지금 약간의 그 분노를 지금 파르 떨고 있어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조차도 분노케 만든 이 사건. 피해자는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갚으란 조직원들의 요구에 정말로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정말 무서운 협박에 시달려만 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것까지 가지고도 협박을 했어요. 그 애들이 인큐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정말 비싼 사진인데 그걸 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보내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라고. 사람이 어디까지 악마로 돌변할 수 있습니까? 저 불법 사채 조직원들이 인간들입니까? 저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라면서요, 세상에 조영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131명입니다. 어머. 이 피해자들은 게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액 대출이 좀 필요했던 20, 30대 취업 준비생, 어머. 가정주부, 영세 상인 등이었어요. 아이고. 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이 살인적인 이자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서 50대 가정은 가출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요. 어머. 이 30대 여성은 유산에 이어서 자궁암에 아이고, 걸리기도 어떡해요, 했고요. 세상에. 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심리치료, 이혼 등 뭐 가정 파탄에 이르는 등 아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안 그러겠어요? 앞서 그 영상 그 통화 내용 들으셨죠? 조직원과 그 피해자분 협박도요. 그냥 고성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낮은 목소리로 2시간 지났으니까 너 이제 따따블이야. 이제 110만 원 내야 돼 연체. 숨이 턱 막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 평론가님 이게요. 대응을 못하는 게 이 불법 사채 조직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조직이라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른바 강실장 조직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우리 왜 기업에 가보면 이제 기업의 조직으로 딱 보면 마케팅 부서, 제품 관리 부서, 고객 상담 부서 있듯이 이 조직은 아예 강실장이라는 총책 밑에 저렇게 역할 분담이 딱 되어 있었다는 어머머. 거예요. 면담하는 팀, 어머? 수금하는 팀, 어허. 뭐 현금 인출 수거팀, 대포 물건 관리팀. 이 대포 물건이라는 것은 주로 대포폰이라고 불리는 본인 명의가 아닌 전화, 네. 대포 통장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행동 강령까지 있어서 얼씨구?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서 제가 왜 강실장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네. 잡힐 경우 대비해서 공범 불어라고 했을 때 불지 못하도록 강실장, 홍의사, 구팀장 이렇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어허. 되도록이면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대면 없이 일면식 없이 왜 윗선을 불까봐 나름 머리를 쓴 건데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나름대로 이 조직 이 악마 같은 조직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이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이 조직 규모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은 운용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어머.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수익이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어허. 아까 뭐 그렇잖아요. 25만 원 빌리고 3개월 지나면 1억 5천이 네. 되는데 그중 뭐 절반만 받는다고 해도 뭐 수익이야 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이 강실장 조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진짜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게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 네. 신고를 하면 바지 총책이 있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수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일정한 비용 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고 그 사람이 자수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면 피해자들은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돈으로 뭘 했느냐? 일단 총책이라는 사람은 월세 1,800만 원짜리 월세입니다. 월세. 전세가 아니고 월세 1,800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온갖 고가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저 고가의 정말 슈퍼 명품카를 구입하면서 주변에는 정말 건실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진과 영상 저는 왜 갑자기 슈퍼카가 왜 나온 것 같더니 이 몹쓸 인간들이 저 범죄 수익으로 지네들은 호의호식을 누린 거예요. 이 나쁜 인간들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그런데 세상에 이 인간들 이 악마 같은 사람도 아닌 것들한테 정말 천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벌 당연히 받아야겠죠. 지금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정도 소액의 돈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비난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개월간 검찰과 경찰이 범죄 계좌 310개 그리고 대포폰 300여 개 등을 분석해서요. 전원의 특정을 마쳤습니다. 조직원들 특정을 해서 이 강실장 조직 123명 전원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검거를 했고요. 특히 증거를 인멸한 후에 조직원을 허위로 자수시키기까지 한 그래서 해외 도피를 하려던 총책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현금 1억 원가량은 현장에서 바로 압수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금 30억 원 상당의 추징 보전 명령도 신청된 상태입니다. 저 불법 사채 조직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아마 이런 몹쓸 집단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반드시 정말 뿌리 뽑아내죠. 왜냐하면 오죽하면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잖아요. 왜? 이 소액 빌린 게 눈덩이처럼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난 바람에 가족도 버리고 숨어 지내는 상황까지 지경에 이르렀어요. 반드시 이건요.
정부가 나서 주세요. 그래야만 정말 돈이 필요한 서민들 은행 문턱을 좀 낮춰주는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닌가? 왜 2금융, 3금융까지 내몰립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건 반드시 정부도 대책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번 사연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장발장이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쳤잖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엄마 나 방울토마토 먹고 싶어라는 6살 딸의 말을 듣고 네. 방울토마토를 훔친 40대 여성의 사연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 4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른바 배드파더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금 딸을 키우고 있는데 직업도 없어요. 이렇다 보니 생활고가 점점 심해져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관리비랑 월세도 지금 몇 달째 밀리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혼을 한 데다가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렇다 보니 이 여성이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는데 아하. 딸이 지난 4월쯤에 엄마 나 방울토마토 먹고 싶어 방울토마토 사줘라고 계속 때를 쓰니까 결국은 구리시 한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훔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하하. 그래서 앞서 제목이 토마토 장발장 그 제목을 붙이게 됐군요. 세상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건을 훔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대형 마트거든요. 네. 마트엔 CCTV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 바로 누가 범인인지가 특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트에는 사실 다른 감 나가는 제품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정말 방울토마토 한 팩을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경찰은 이제 출석을 통보했고 그러자 이제 경찰서에 먹다 남은 그 방울토마토를 들고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딸이 일부 먹었지만 남은 것이라도 내가 드리겠다. 이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싸들고 경찰서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들은 절도는 처벌받아야겠지만 참 씁쓸한 마음 금할 수가 없네요. 물론 진짜 우리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건 범죄는 범죄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짚어봤던 남의 등쳐먹는 그 불법 사체적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딸이 엄마 나 방울토마토 먹고 싶어 그 말에 결국은 나쁜 마음을 먹고 훔쳤던 이 엄마. 근데 경찰서에 가는데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 저 이거라도 진짜 이만큼 남았는데 갖고 왔어요 형사님. 세상에 진짜 전혜연 평론가님 물론 범죄입니다만 진짜 좀 먹먹해집니다 진짜로. 아이고. 그렇습니다. 마트에 가서 만약에 무슨 뭐 호화품을 훔쳤다던가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물건 훔쳤다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6살 딸 키우면서 혼자 사는 엄마가 아이가 너무 토마토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은 그 토마토 구해주려고 아이고. 마트 가서 훔쳤다.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임지혜 변호사님 말처럼 절도는 나쁜 것이지만 또 일부분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발장을 보면은요, 장발장이 처음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이 빵을 훔친 거였거든요. 무려 19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부님의 집에서 또 은으로 된 제품을 훔쳤다가 잡히죠. 그런데 신부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은촛대까지 챙겨주셨거든요. 이런 일화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 여성은 경찰에 출석했고 잡히게 되었지만 경찰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훈방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건 범죄는 범죄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이 왜 훈방 조치를 했을까요? 이 여성을. 일단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안의 이 내용을 다 청취하고 이거는 정말 쉽게 말해서 한 번은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훈방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 그래요? 이런 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전력이 없어야 됩니다. 범죄 전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분이 또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아하. 일단 범죄 전력이 없어야 되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고령자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이걸 다 들어보고 이 정도까지 처벌하는 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감경을 해주거나 지금처럼 훈방 처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 금액은 8,000원이고 동기는 딸을 먹이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이 좀 아팠던 건 이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딸아이가 먹고 남긴 나머지 방울토마토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최소한 이 모든 걸 다 가져간 게 이거 남은 거라도 다 반환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아이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한 번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처분했습니다. 아유, 참 우리 사파가 선생님 그리는 그 사파처럼 뭔가 그 막 엄마의 마음도 막 느껴져. 이 남은 거 들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이 훈방 조치된 상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여성분 그리고 그분의 따님을 위해서 뭔가 이 가정에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조영은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범죄는 범죄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정말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는데요. 네. 경찰이 나섰어요. 어허. 그리고 구리시가 나섰습니다. 네. 경찰이 구리시에 연락을 해서 지원 방안을 좀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구리시는 이 40대 여성을 찾아가서 만나고 관련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리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해당 여성이 이혼해서 홀로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통해 여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당장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도와주었고요. 이 심사 기간 동안에 긴급 복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긴급 복지로 생활비가 총 3개월 지원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리시는 이 여성에 대해서 심리 치료를 지원해서 그래요.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자활을 유도하고 이 일자리 마련도 도와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여성분요. 아직 우리 사회에 온기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훈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 사이 나쁜 맘 먹지 마시고 반드시 3개월간 지원하니까 그 사이에 한번 바짝 일어나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지자체 구리시가요. 그리고 이 딸아이가 절대 이 사실 모르게 꼭 신경 써주세요. 아이의 잘못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한테 잘못이 있다면 배가 고팠던 죄밖에 없어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아이가 정말 밝게 우리의 미래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자체 구리시가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리시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 텐데 우리가 무심코 걷던 길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 앞 거리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어떤 위험일까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맨홀 위에 판넬이 덮여 있네요. 네. 시민들이 이 판넬 넓고 그냥 계속 밟고 지나가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 아래 어떤가라고 판자를 치워봤더니 어머! 뻥 뚫려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파손된 거예요. 어머! 그리고 저 깊이가 한 5m 정도 추산이 되는데 어머! 만약에 사람들이 저기 지나가다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깊이 잘 보시면 정말 사람이 충분히 다칠 만한 깊이로 보입니다. 지금 저 판넬을 이렇게 딱 치웠던 사람이 우리 MBN 사건팀의 한범수 기자인데 우리 한범수 기자가 저거 싹 치워보지 않았다면 조금 전에 밟고 지나간 주민은 저 발 아래가 저렇게 생긴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찟해요. 저 이런 건 빨리빨리 처치해줘야지 당연히. 지금 보기만 해도 놀랐는데. 여기니까는 급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뭐 자세하게 밑에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사람이 그냥 한 번 정도만 가면 뭐 그나마 큰일 없겠지만 아침 출근 시간대 이럴 때 막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밟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요. 지금 이 파손된 맨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 앞입니다. 어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겠어요. 그러겠네요. 또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은 땅 보면서 걷지 않고 뭐 휴대폰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냥 대화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바닥 못 보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왜 우리가 라바콘이라고 부르는 안전 표지판, 안전 고깔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 취재 당시만 해도 이런 안전 고깔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 그냥 저렇게 만연히 판넬로 덮여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뭔가 조치를 취해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비판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리 임시방편 조치면 판때기를 그냥 덮어놓기 얼마나 허술합니까? 대체 뭐 한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손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맨홀이 파손되는 이유는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물론 이분만 탓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일단은 왜 파손되는지 일단 확인을 못했다 쳐요. 이제 뭐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조치가 너무 허술했잖아요, 백승 변호사님. 파손 이유를 확인하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죠? 일단 저게 그냥 저 판 하나 깔아놓고 지나가다 저 치워져서 사람이 혹여라도 추락이라도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저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 판 깔아놓은 것도 저희 고양시 관계자가 안전조치를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하하. 최소한 주변에 여기에 지금 파손이 있어서 추락할 수 있다는 그런 최소한의 위험 안전판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그 이후에 뭐 안전조치를 보강하고 오늘 맨홀 뚜껑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업물적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저게 만약에 치워졌고 고양시 관계자가 저 치워진 것도 못 보고 누군가 한 명 저기서 추락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것만큼은 저렇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자랑은 합니다만 과연 국민들의 인식도 선진국일까요? 지금 최근에 보세요. 정자동 그 도로 다리가 붕괴된 거,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등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만약에 저기에요. 어른들은 뭐 떨어질 때 잠다치지만 아이가 만약에 떨어지는 추락하는 사고 일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지자체에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